빠르게 개요부터 말할게. 개요부터. 개요가 뭐냐면 오늘 배울 거는 재해, 재난, 안전에 대한 내용인데 먼저 첫 번째 재해, 재난이 뭐냐? 자, 밑줄 긋을 거 색깔펜 준비하고요. 재해, 재난이 뭐냐면 피해를 주는 것 또는 줄 수 있는 것이 재해, 재난입니다. 누구한테? 국민에게 또는 국가에게. 무엇으로써? 생명에 이제 손상이 가거나 신체에 피해를 주거나 재산에 손해를 주는 경우가 재해, 재난이라고 이제 명시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생명, 국가의 생명, 국가의 재산, 국민의 신체 등을 피해를 주는 모든 것들을 재해, 재난이라고 불러줍니다. 재해, 재난은 크게 두 가지 재난으로 구분이 됩니다. 첫 번째가 자연재해, 두 번째가 사회재해. 아마 첫 번째 시험 문제로 예상이 되는 것들이 다음 이것은 자연재해냐 사회재해냐 라고 물어볼 수 있겠죠. 너무 쉬워요. 지진, 화산, 태풍, 홍수, 가뭄, 폭설, 폭염, 황사, 미세먼지. 이거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게 아니죠. 자연에서 일어나는 일이죠. 사회재해는 뭐냐? 화재. 화재가 사람의 실수로 인해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잖아. 화재 같은 경우는 사회재난, 폭발, 붕괴. 우리가 뭔가 구조물을 만들었는데 부서졌어. 그죠? 붕괴되는 거. 자연재해 아니죠. 붕괴되는 거. 환경 오염에 의한 사고, 화학물질의 유출, 감염병의 질병 확산, 운송수단 사고 이런 것들을 이제 사회재난이라고 불러줍니다. 키워드는 뭐야? 인간의 활동으로 발생하는 거죠. 얘는 자연현상으로 발생하는 겁니다. 키워드예요. 자연재해는 자연현상으로 발생하는 거고요. 사회재해는 인간의 활동으로 발생되는 것들을 사회재해라고 불러줍니다. 자연현상으로 발생하는 재해 중에 기상으로 인한 재해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긴 하죠. 그죠? 황사와 미세먼지도 알죠? 우리 중국으로부터 중국에 있는 사막에서 우리나라로 편서풍을 타고서 미세먼지나 황사가 날아오는 것들이 있는데 자연재해가 맞아요. 근데 여기다 조금 부가적인 설명을 하자면 인간의 활동으로 사막이 더 넓어지고 있는 사막화가 진행되고 있어서 황사가 더 심해지고 있는 추세이긴 해요. 그래서 황사 자체는 자연재해인데 황사가 더 심해지고 미세먼지가 더 많아지는 것은 어찌 보면 인간에 의한 활동 때문이다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두 개가 접목이 되고 있죠. 기상 이변으로. 자, 그러면 자연재해는 어떤 피해를 주느냐? 한번 읽어볼게요. 너무 쉬워요. 지진에 의한 피해, 화산에 의한 피해, 태풍에 의한 피해들입니다. 지진, 갈라진다. 지진 때문에 건물이 무너지고 화재가 발생한다. 규모가 크면 피해도 크다. 그 다음에 해저에서 지진이 일어나면 지진 해일이 발생할 수 있다. 봐봐, 바닷속 깊은 곳에도 땅이 있어서. 땅 있잖아. 그게 꽝 끊어져. 눈이 그래. 그 바닷속 깊은 땅덩어리가 끊어지는 현상을 지진이라고 해요. 바닷속 깊은 땅덩어리에서 지진이 일어나면 이 지진에 의한 파동이 이 에너지가 어디에 전달된다? 물한테 전달돼. 위에 있는 물에 확 전달되면은 물이 엄청나게 솟아 올라와서 이것이 바닷가 마을을 휩쓸게 됩니다. 이것을 지진 해일이라고 합니다. 자, 지진 해일 역시 물이 바닷가 마을을 휩쓰는 거지만 근본적인 원인은 지진이기 때문에 지진이 원인이다 라고 말하는 거야. 화산에 의한 피해입니다. 자, 두 번째 화산이 폭발하면 화산재가 사람이 사는 지역을 덮치는 경우가 있죠. 들어봤죠? 폼페이. 대표적인 예가
폼페이가 화산재 완전 뒤덮여갖고 사람들이 다 화산재에 갇혀서 죽은 어떤 그런 것들이 발견이 되죠. 그다음에 화산 폭발이라서 용암이 흐르면 그 뜨거운 용암 때문에 마을이 다 불타거나 농작물이 다 타버리죠. 세 번째, 화산 기체가 대기 중으로 퍼진다. 화산 기체 항공기 운항이 중단될 수 있겠죠. 화산 기체, 뭐 화산재를 포함해서 화산 기체가 너무 많이 하늘로 올라가면 하늘이 뿌옇게 되면서 항공기가 운항하기 어려운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자, 태풍에 의한 피해입니다. 강한 바람이 불어서 농작물, 시설물이 이제 부서지거나 피해를 줄 수 있을 것이고요. 태풍은 항상 집중호우를 동반합니다. 비가 엄청 내려. 비가 엄청 내려가지고 도로가 무너지거나 산사태가 일어날 수도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태풍도 오는데 만조도 겹치면, 만조가 뭐야? 밀물이 이만큼 들어와가지고 물이 가득 차 있을 때가 만조잖아. 근데 그때 태풍까지 오면은 이게 넘쳐나서 비까지 엄청 많이 오니까 넘쳐나서 바닷가 마을에 마찬가지 해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해일이 발생할 수 있다. 여기 해일이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죠. 나 같으면 그래서 이 두 개 해일을 구별할 수 있는지를 물어볼 것 같아요. 지진 해일의 근본 원인은 뭐야? 지진이죠. 그죠? 근데 만조 때 이런 뭐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는데 만조 때 요 해일이 발생하는 건 태풍이 그 원인이라는 거예요. 태풍 때문에 해일이 발생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네, 알겠어. 자연재해는 알겠고요. 자, 두 번째 이제 사회재해로 갈게요. 사회재해. 벌써 2번까지 다 했어요. 그래서 3번째입니다. 자, 사회재해입니다. 사회재해는 봐봐. 뭐가 있나? 일단 감염성 질병이 확산되는 사회재해가 있고요. 화학물질의 유출에 의한 사회재해, 그 다음에 운송수단의 사고로 인한 사회재해가 있을 텐데 쉬운 것부터 합시다. 운송수단, 열차가 추돌하는 사고가 발생했어. 사회재해니 자연재해니? 사회재해죠. 인간의 활동에 의한 거니까. 비행기 사고가 났어. 사회재해. 선박에 기름이 유출됐어. 다 사회재해에 속합니다. 원인은 뭐다? 안전관리를 소홀하게 했거나 안전규정을 무시했거나 기계 자체에 결함이 생겼을 경우입니다. 피해는 한번 사고가 일어나면 운송수단은 사람을 실어 나르는 거잖아. 근데 그게 사고가 나면 그 안에 타고 있던 사람이 대부분 다 어때요? 다 죽죠. 특히 항공기 사고 같은 경우는 살아남는 경우가 거의 없죠. 엄청 무서워요. 그죠? 그래서 피해가 매우 크다. 피해가 매우 크다. 화학물질도 먼저 볼게요. 화학물질. 화학물질이 유출된다는 것은 뭐가 있냐면 이렇게 화학물질이 유출돼서 지금 뭐 식물 같은 것들이 다 죽어있는 모습이 사진으로 나와 있습니다. 작업자가 부주의하거나 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운송 차량, 화학물질을 운송하는 차가 뭐 전복돼서 뭐 유출되거나 이런 것들 때문에 차량이 사고가 나거나 시설물이 노후화돼서 구멍이 나서 막 새거나 이런 경우에 화학물질이 유출될 수가 있습니다. 화학물질이 유출되면은 폭발이 일어나거나 화재가 일어나거나 환경 오염을 일으킬 수 있고요. 사람에게 흡수가 되면은 각종 질병이 유발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사고나 폭발이 일어나서 화학물질이 꽝! 노출이 된다면은 짧은 시간 동안에 그것도 마찬가지로 큰 피해가 발생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근데 아마 시험 문제는 감염성 질병에서 가장 많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돼요. 우리가 많이 겪었던 거잖아. 봐봐. 중동호흡기 증후군, 다른 말로 메르스라는 이름이 더 익숙해요. 메르스. 이 호흡기 증후군. 이 호흡기 증후군, 메르스 또는 코로나, 그죠? 조류독감, 유행성 눈병 이런 것들이 다 자연재해니 사회성 재해니? 사회적 재해죠. 사회적 재해. 이런 감염병들은 다 사회적 재해라고 봐야 되는 거야. 감염병들은 모두 사회적 재해다. 첫 번째, 감염병이 왜 자연에서 저절로 생겨나는 게 아니라는 거야. 생겨난 게 아니라 인간의 부주의로 인간이 깨끗한 환경을 만들었거나 이렇게 서로 전파되지 않는 시스템을 갖췄다면 이런 것들이 번져나가지 않을 건데 이렇게 번져나가고 있다는 것은
사람의 부주의로 인한 것이다 라고 인식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감염성 질병이 확산되는 거야. 봐봐. 감염성 질병은 자연에서 발생할 수 있어. 맞아. 에이즈 같은 것도 자연에서 발생한 거야. 어디서? 그 원숭이로부터 발생한 거야, 에이즈가. 근데 그게 사람에게 확산되는 이유는 뭐야? 사람들이 부주의하기 때문에 확산되는 거잖아. 그래서 이런 확산에 대한 키워드는 뭐다? 사람에 의한 사회재해다. 사회재해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자, 원인이 뭐다? 병원체가 진화된다. 이게 뭐냐면 자꾸 변이를 일으키는 거야. 우리가 백신을, 그 병원체에 대한 백신을 개발하더라도 그 병원체가 계속 변이를 거듭해서 진화를 해서 계속 치료하기 힘들게 만들어지는 그것도 감염성 질병이 확산되는 원인이다 라고 말하는 거고요. 모기나 진드기 같은 감염병을 전달해주는 매개체가 막 늘어나 환경이 오염되어 있다 보니까 사람이에서 환경이 오염되어 있다 보니까 더 많이 늘어나는 것도 문제가 되고요. 인구가 이동하는 것도 문제가 됩니다. 옛날에는 한 지역에 감염병이 발생하면 그 지역에서만 사람들이 엄청 죽었어. 왜? 사람들이 산을 넘기가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그 지역에만 그랬는데 지금은 한 지역에서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는 게 순식간에 이동하죠. 자동차가 발달하고 열차가 발달하고 비행기 발달하면서 순식간에 감염병에 걸린 사람이 전 세계 어디든 갈 수 있어. 1시간, 2시간 만에. 그러니까 이 감염성 질병이 퍼지는 게 전 세계적으로 엄청 빠르게 퍼지게끔 지금 세상이 변했다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교통수단의 발달이 바로 그 얘기죠. 교통수단이 발달해서 인구가 이동하는 것이 더 쉬워졌고요. 또 특히 언제 감염병이 더 많이 전파가 되고 확산이 되냐? 바로 그때. 언제죠? 명절 때. 명절 때만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대이동을 하잖아. 그때 감염성 질병이 훨씬 더 많이 전파되는 경향을 보입니다. 자, 무역이 증가해서 다른 나라와 무역을 함에 따라서 또 감염성 질병이 더 많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어떤 피해를 줍니까? 자, 체크. 지구적인 규모로 확산된다. 아까 얘기했죠? 지금은 지구적 규모로 확산돼. 엄청 운송수단, 교통수단이 발달돼서 지구적 규모로 확산이 엄청나게 빠르게 된다는 게 포인트가 되고요. 큰 피해를 당연히 줄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야생동물에게만 발생하던 질병이 이제는 인간에게도 감염이 되어서 새로운 감염성 질병이 나타나기도 한다. 뭐와 관련된 거야? 진화입니다. 바로 야생동물에게만 발생하던 그 병원체가 사람에게 옮겨오면 사람이라는 환경에 맞춰서 진화해서 새로운 감염 어떤 병원체로 진화를 해서 새로운 병이 생겨나는 거야. 이런 가능성들이 생겨난다. 모두 다 뭐다? 사회재해에 속한다. 자, 감염성 질병 모두 다 사회재해에 속한다 라고 생각해 주면 되겠어요. 감염성 질병이 전파되는 경로도 한번 볼게요. 직접 전파되는 경로와 간접 전파되는 경로가 있는데 감염성 질병에 걸린 사람과 악수를 하거나 기침을 할 때 뭐죠? 비말이죠. 비말을 내가 직접 흡수하거나 그러면 전파가 되는 걸 직접 전파라고 하고요. 간접 전파가 더 중요하겠죠. 직접 전파는 뭔지 알겠어. 간접 전파 비춰볼게요. 공기를 통해서, 물을 통해서, 모기를 통해서, 그죠? 음식물을 통해서. 그러니까 모기가 얘를 물었다가 나를 물었어. 이건 직접적으로 감염된 게 아니라 모기라는 매개체를 통해서 전달된 거기 때문에 간접적으로 내가 전파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공기를 통해서는 뭐냐면 직접 사람 만나진 않았어. 근데 같은 공간에 있음으로 해서 공기가 돌아다니면서 바이러스가 들어왔어. 이거 직접이야, 간접이야? 간접에 속한다고 말하는 거야. 공기를 통해 직접, 이거 아닙니다. 공기는 중간에 껴있는 것. 키워드는 뭐냐면 그 환자와 나 사이에 뭔가 중간 매개체가 있으면 다 간접이라고 보는 거야. 환자가 먹었던 음식물을 내가 모르고 먹었어. 그죠? 그럼 또 감염이 되겠죠. 이런 것도 그 음식물이라는 매개체가 있기 때문에 간접 전파라고 합니다. 근데 악수나 기침은 어때요? 악수. 직접 만지는 거고요. 기침도 그 사람의 비만이 직접 들어오는 거잖아, 이렇게. 그러므로 이건 직접이라고 보는 거야. 자, 중간 매개체가 있냐 없냐가 키워드입니다. 키워드야, 키워드. 매개체입니다. 매개체가 있냐 없냐를 가지고 구분이 된다라고 말하는 중입니다. 직접 전파와 간접 전파, 매개체가 있냐 없냐가 중요합니다. 됐죠? 자, 첫 번째 문제 풀고 갑시다. 개념 쏙쏙. 어려운 거 없으니까 빠르게 진행 중입니다.
자, 이제 네 번째 마지막. 사회재난, 사회재해, 자연재해가 발생되는 건 알겠어. 이런 원인 때문에 발생이 되는 거 알겠어. 그럼 그렇게 발생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되느냐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자연재해 먼저 볼게요. 첫 번째, 지진에 대한 대처 방안입니다. 굉장히 많이 배웠던 내용입니다. 지진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되냐. 일단 건물을 지을 때 불안정한 지역에 건물을 지으면 안 되겠죠. 들어봤나요? 비파괴 검사 또는 지진파 검사를 해서 땅을 먼저 검사를 해. 쌤이 지금 1조의 재산이 있어요. 좋겠다. 그런데 건물을, 어마어마한 건물을 짓고 싶어요. 그죠? 야, 대충 져. 해서 막 그냥 졌어. 다 져놓고 나니까 100층을 졌어? 기울어져. 으아! 뻥! 1조 날렸어. 뭐 하는 거야? 망했죠? 그러지 말고, 그래서 어떻게 한다? 먼저 땅을 검사를 먼저 철저히 검사해야 되는 거야. 검사해서 이 집안이, 땅이 튼튼한지 아닌지를 검사를 하고 해야 돈을 날려먹지 않을 수 있겠죠. 그 얘기야. 구조가, 지질 구조가 불안정한 지역은 피해야 합니다. 건물 지을 때. 당연하죠. 너무 당연한 얘기고요. 두 번째, 건물 자체를 지을 때 혹시 지진이 발생되더라도 잘 견디게끔 설계를 해야겠죠. 그걸 내진 설계라고 합니다. 내자가 인내, 견뎌낸다는 뜻이야. 지진을 견뎌내는 설계를 해야 합니다. 혹시 내진 설계가 되어 있지 않은 건물이 있어요. 옛날에 지은 건물이라서 내진 설계가 안 돼 있어. 그럴 때는 내진 구조물, 체크. 내진 구조물을 설치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내진 구조물. 내진 구조물을 설치한다. 좀 이따가 내진 구조물이 뭔지 좀 살펴볼 거고요. 그다음 해안 지역에서 지진 해일이 발생한다면 어디로 도망가야 돼요? 높은 곳으로 도망가야겠죠? 너무 당연한 얘기입니다. 자, 실제 그럼 지진이 발생이 되었다 칩시다. 자, 이거는 이제 예방법이고요. 지진이 발생된다. 첫 번째, 지진으로 흔들린다. 어떻게? 탁자 아래로 들어가는 거 알고 있죠? 흔들림이 멈췄어. 이제 막 떨릴 때는 숨어 있다가 흔들림이 멈췄어. 어떻게 돼? 지진 끝났다 그래야 돼? 지진은 쌤이 알기로 총 3종류의 지진이 있어요. L파, P파, S파. 제일 먼저 오는 지진이 P파야. 확 옵니다. 엄청 빠르게 우 지나가. 되게 짧게 그리고 굉장히 약하게 지나가. 걔는 이렇게 떨리거든요. 우 지나가. 우 지진이다. 그 뒤에 따라오는 지진이 S파로서 이렇게 좌우로 꽝꽝 흔들면서 천천히 지나가는 걔가 가장 강력한 파괴를 일으킵니다. 첫 번째 지진 이후에 지나갔나 보다 하고 다니다가 죽을 수 있는 거야. 두 번째 지진, 우리가 두 번째 지진을 여진이라고 부르죠. 남아있는 지진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그렇게 또 한 번의 지진이 올 수 있기 때문에 흔들림이 멈췄을 때 어떻게 한다? 안심하지 말고 뭐 한다? 체크! 가스 전기 차단, 그 다음에 문을 열어서 출구를 확보해야 됩니다. 다 열어놔야 돼, 일단. 또 어떤 일이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에 다 문을 다 열어놓고 도망갈 준비를 해놓고 있어야 됩니다. 자, 그리고 도망갈 때는 어떻게 한다? 승강기, 엘리베이터죠. 승강기를 이용하지 말고요. 계단으로 가야 합니다. 승강기는 전기로 운영되는 거기 때문에 전기가 차단되면 갇혀버릴 수 있어요. 건물 밖으로 나왔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머리를 보호해야 돼요. 건물에서 막 뭐가 떨어지면 머리를 다치면 큰일 나잖아. 머리를 일단 가방 같은 거로 보호를 하고요. 운동장 한가운데나 공원 한가운데 건물로부터 좀 멀리 떨어진 곳에 피해야 합니다. 알고 있죠? 자, 대피장 도착하면 일단 안내 방송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라는 말이 나와 있습니다. 어려운 거 없죠? 자, 알고 있는 내용이고요. 여진에 대한 그 대비를 좀 해야 한다라는 것만 잘 기억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화산을 가볼까요? 화산 맞죠? 화산이 폭발하는 경우는 우리가 겪을 일이 많이 없긴 한데 혹시라도 화산 폭발을 겪게 되면 외출은 안 하는 게 좋습니다. 밖에 화산 가스 같은 것들이 엄청 많잖아. 유독한 가스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가급적 외출을 자제하고요. 화산재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다음에 문이나 창문을 닫고요. 당연히 닫아야죠. 화산재나 화산가스가 들어오지 않게 닫아놓고요. 빈틈을 막아야 돼. 그 빈틈을 통해서도 그 유독가스가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젖은 수건 같은 거로 빈틈까지 다 막는 게 좋습니다. 환기구도 막아요. 환기구를 통해서 그 화산재나 가스가 들어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화산 폭발 가능성이 있는 지역엔 그래서 방진 마스크, 손전등, 예비 의약품 등을 미리 준비해 놓는 게 좋습니다. 방진 마스크라는 게 이 먼지를 차단하는 마스크잖아. 화산재가 우리 호흡기로 들어오면은 호흡기에서 이제 우리가 숨을 못 쉴 정도로 엄청나게 많은 화산재가 들어올 수 있습니다. 조심해야 되겠죠. 우리랑 조금 거리가 있긴 하지만 화산 폭발이 일어났을 때 이렇게 해야 되고요. 마지막 태풍입니다. 자, 태풍은 우리가 자주 겪죠. 자주. 여름마다 태풍이라는 게 오는데, 자, 첫 번째, 태풍의 이동 경로를 계속해서 우리가 이제 보고 있을 필요가 있어요. 태풍이 발생되는 건 적도 지역에서 발생이 되고요. 이게 북반구로 올라오면서 이렇게 편서풍을 타고 우리나라 또는 더 많이 휘어지면 일본, 덜 휘어지면 중국으로 가는 거야. 과연 이게 우리나라로 올지 안 올지 경로가 어느 방향으로 틀어지는지를 계속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 경보까지 내려주면 좋겠죠. 체크! 해안가 마을에서는 바람막이 숲이라는 것을 조성을 하거나 제방을 쌓습니다. 바람막이 숲이 뭔지 왜 그래? 볼게요. 바람막이 숲이 이겁니다. 바람막이 숲이야. 자, 바닷가 근처에 이렇게 숲을 만들어요. 바닷가 근처에 숲을 만들고 마을은 그 옆에 만드는 거야. 이거 마을이야. 이 종이컵 아니야. 종이컵 아니고 마을이야. 종이컵 같은 거죠. 마을입니다. 자, 이게 바람막이 숲에서 여기서 태풍이 막 오더라도 얘가 좀 막아주는 거야. 지진 해일이 일어나더라도 막아주는 거야. 그래서 지진 해일도 막아주고 태풍에 의한 엄청나게 센 바람도 막아주죠. 그래서 바람을 막아주기 때문에 이름이 바람막이 숲입니다. 바람막이 숲. 강한 바람의 피해를 막기 위해 만든 숲이 바람막이 숲이 되겠어요. 그래서 해안가에 소나무를 엄청 심어 놓거나 이런 숲을 조성해 놓은 경우가 이런 바람막이 숲의 기능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자, 태풍을 막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자, 태풍이 발생했을 때 외출을 안 하는 게 좋겠고요. 창문에서 멀리 떨어진다는 건 창문이 깨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창문에서 좀 떨어지고요. 감전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전기시설은 만지지 않는 게 좋겠고요. 선박은 항구에다가 묶어놓는다. 결박하고 운행 중에는 태풍의 이동, 운행 중이라는 건 선박이죠. 선박을 운행하는 중인데 태풍이 발생했다면 태풍의 이동 경로와 다른 쪽으로 자기가 이동을 해야겠죠. 머리 대피를 해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자연재해에 해당하는 지진, 화산, 태풍에 대처하는 방법입니다. 마지막 사회재해 재난입니다. 쉬운 거 먼저 합시다. 아까처럼 첫 번째 운송수단 사고 먼저 볼게요. 운송수단 사고를 대처하는 방법. 만약에 사고가 발생했다면 빠르고 정확하게 상황을 판단하여 뭐한다? 대피를 해야 합니다. 대피를 해야 합니다. 당연하죠. 당연히 대피를 좀 잘 해야겠죠. 그 다음에 안내방송을 잘 듣고요. 운송수단 종류에 따른 대피 방법을 좀 미리 알아두고 운송수단을 이용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야. 물론 우리가 비행기 타면 뭐 알려주잖아. 뭐 산소 마스크는 이렇게 해야 되고 구명조끼는 어떻게 이런 알려주잖아. 그런 것처럼 우리가 열차나 자동차를 탈 때도 혹시라도 발생되는 사고가 나타난다면, 사고 발생된다면 이렇게 대처해야 한다를 좀 미리 알고 타면 좋겠다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대처 방안이에요. 자, 화학물질 유출 시험지 나옵니다. 체크. 화학물질. 화학물질이 만약에 유출된다면 제일 중요한 게 이 그림이야. 바람의 방향을 예측해야 됩니다. 바람의 방향을 파악해야 돼. 따로 앉을까 우리? 어때? 따로 앉을까? 괜찮겠어? 다른 친구들이 막 공부하는 게 방해가 되면 따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화학물질이 여기서 유출이 됐다고 칩시다. 근데 바람이 그 화학물질이 발생된 거기서부터 이렇게 바람이 분다면요. 즉, 바람이 사고 발생 장소 쪽으로 분다. 아니구나, 바람이 이렇게 사고가 발생한 이쪽으로 분다면요.
바람 부는 방향이 이렇게 분다면 나는 그 방향의 반대 방향으로 도망가면 되겠죠. 근데 만약에 바람이 사고 발생 장소에서 불어와. 이렇게 불어오는 거야, 바람이. 그럼 바람을 타고서 화학물질이 나한테 엄청 빨리 올 거 아니야? 어디로 대피한다? 수직 방향, 양쪽 수직 방향으로 대피한다는 거야. 이해됩니까? 다시 만약에 얘가 화학물질이 발생된 곳이야. 바람이 그쪽 방향으로 바람이 분다면 화학물질은 저쪽으로 갈 테니까 나는 바람이 부는 반대 방향 도망가면 화학물질에 노출되지 않겠죠. 두 번째, 화학물질이 얘가 있는 곳에서 내 쪽으로 바람이 막 불어와. 화학물질이 나한테 막 올 거 아니야? 그 이쪽 방향으로 뛰면 곧 화학물질에 노출되겠죠? 그래서 어디로? 양쪽 수직 방향, 이 방향으로 양쪽 이렇게 퍼지는 거야. 이게 수직 방향으로 퍼져 나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직각 방향, 수직 방향으로 퍼진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두 번째, 만약에 화학물질에 대한 정보를 좀 알고 있어야 되는데 이 노출된 화학물질이 공기보다 무거워. 밑에 깔리겠죠? 깔리면 어디로? 높은 곳으로 산 위로 막 올라가야 돼. 아래로 깔리니까. 근데 만약에 이 화학물질이 이제 공기보다 밀도가 작아서 위로 뜨는 녀석이라면 낮은 곳으로 대피하는 게 좋겠죠. 그 화학물질의 어떤 종류도 내 주변 지역에 만약에 그런 유독가스가 있는 화학물질 단지가 있다면 거기에서 어떤 가스를 취급하고 있는지에 대한 정보 좀 미리 알고 있으면 좋겠죠. 대부분 모르죠. 이런 정보를 들으면 맞춰서 대피를 해주면 됩니다. 자, 당연히 흡입하지 않도록 대피하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하는 중입니다. 마지막 바로 감염성 질병입니다. 자, 어떤 질병들에 대한 정보를 좀 알고 대처할 필요가 있다. 그죠? 우리가 코로나 때 코로나가 어떤 증상이 나타나고 어떤 경로로 감염이 되고 되게 정보를 많이 들었잖아. 그치? 그런 것처럼 우리 병에 대한 정보를 좀 알고 있으면 대처할 수 있다. 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병원체가 쉽게 증식할 수 없는 환경을 만들어야 합니다. 깨끗한 환경을 싫어하겠죠, 병원체들이. 그래서 좀 깨끗하게 청소하고 깨끗한 환경을 유지하고 습기가 많은 환경보다는 좀 건조한 환경이 오히려 좀 더 좋습니다. 등등 환경을 좀 잘 만들어야 하고요. 확산되는 경로를 차단할 수 있으면 차단하면 좋겠죠. 손을 자주 씻고요. 식재료를 깨끗이 씻어서 먹어야 합니다. 뭐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식수는 끓인 물이나 생수를 먹어야 하고요. 음식물도 충분히 익혀 먹어야 합니다. 아무 물이나 막 먹다가 큰일 나겠죠. 자, 기침을 한다면 코와 입을 가리고 기침을 하고요. 기침이 만약 계속 된다면 마스크를 써주는 게 다른 사람을 위해서도 중요한 겁니다. 평소에 예방접종을 좀 하고요. 건강한 식습관으로 면역력을 키우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런 얘기 했었죠. 만약에 선생님이 음식물을 여기다가 안 먹고 하루 이틀 동안 음식물 여기 놔두면 어떻게 되잖아요? 바로 곰팡이 있습니다. 왜 그러죠? 이틀밖에 안 됐는데. 잘 들어. 공기 중에 곰팡이균이 있어요. 아무리 깨끗하게 환기를 한다 하더라도 공기 중에 곰팡이균, 바이러스균, 세균이 있다 없다? 있어요. 있습니다. 우린 매일 그걸 들이마시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우린 매일 병에 걸려 안 걸려. 왜 안 걸리죠? 면역 시스템이 우리 몸에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몸이 좀 안 좋을 경우에는 면역 시스템이 제대로 발휘가 안 돼서 병에 걸리는 거야. 그래서 좀 체력이 딸리거나 몸이 좀 안 좋을 때 병에 더 잘 걸리는 이유가 바로 그런 이유 때문입니다. 그래서 면역력을 좀 키워는 운동도 하고 맛있는 것만 먹지 말고 좀 몸에 좋은 그런 것들 먹어서 건강한 식습관으로 면역력을 좀 키워놓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천재교과에서만 나온다고 하는데 역학조사를 잠깐 볼게요. 역학조사. 이거 우리 코로나 때 했던 거야. 역학조사. 누가 코로나에 걸렸어. 당신 누구 만났었어요? 파악하죠? 파악하고 당신 또 누구 만났어요? 하면서 이렇게 역학 거꾸로 이 감염병이 이 코로나가 누구로부터 전파되는지를 쭉 파악하는 것을 역학조사한다 라고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스노라는 사람인 것 같은데요. 콜레라의 전염 원인을 알아내기 위해서 일단 사망자가 발생한 곳을 지도에 표시를 하고요. 그 다음에 그 지도가 표시된 사망자가 발생한 지역을 조사하다 보니까 특정 급수 펌프를 이용한 사람들만 콜레라에 걸린 것을 발견하고 알아내게 됩니다. 이걸 통해서 뭘 알았다? 그러니까 이쪽 지하수를 먹은 사람들만 콜레라에 걸려서 죽었다는 거야. 그래서 지하수 오염이 원인이구나. 그죠? 오염된 지하수 때문이구나라는 결론을 내려서 그거를 금지하게 그 지하수를 또는 그 우물을 사용하지 못하게끔 했더니 콜레라가 확산되는 게 멈추더라. 역학조사를 통해서 콜레라 전염이 되는 걸 막은 예가 됩니다. 뭐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걸 역학조사라고 불러주는구나. 입니다. 자, 문제 풀어보자. 어렵지 않죠?